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바꾼다 11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자, 정청래 키워드 분석 첫 번째 키워드 주진우. 전화부터 하나요? 주진우. 네. 네이버 인물 검색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 시사인, 학력,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수상 같네. 2011년 제21회 민주언론상 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경력이 짧아요. 근데 2011년 제21회 민주언론상 본상을 수상한 것은 낙검수 때문에 받았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언연에서 이제 준 거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본인은 싫어하겠지만 성균관대학교가 학생운동을 하는 데가 굉장히 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많은데 네. 청대 출신들. 주진우는 최선봉에 섰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한 사람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그것을 끝까지 신념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주진우 기자는 언론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놀라운 분이죠. 네. 네. 대한민국 탐사보도에 몇 손가락에 꼽히는 기자 중에 한 명인데 위험한 진실을 드러내는 데는 꼭 본인도 위험해지죠. 네. 그래서 실제로 100번이 넘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판 중에 있고 또 우익단체한테 내란 선동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번에 갔다 왔더라고요. 네. 자유개척 청년단. 네. 내란 음모로 씨. 내란 선동. 선동.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낙검수를 통해서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아주 유능한 기자고, 낙검수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문제를 처음으로 낙검수에서 그걸로 유명해졌죠. 터뜨렸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보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주진우 기자가 굉장히 특종 전문 기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주진우 기자가 있는 시사인, 여기는 시사저널이라고 원래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 거기서 분사해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언론 민주화 투쟁이 시사저널에서 벌어졌고, 그때 아마 시사전에서 삼성 보도 삼성보도 때문에 때문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광고로 주로 이제 먹고 사는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대거 기자들이 나와서 만든 시사 주간지 시사인. 네. 저는 정기 구독 벌써 한참 오래 네.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핵심. 볼 거 그밖에 없다면서요? 굉장히 깊이 있는 기사가 많아서. 예. 주진우 기자가 이제 유명해지기 전에 시사저널 기자로 이제 주진우의 앞서 유명했던 기자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고재열 기자라고. 지금도 거기 편집 독설닷컴. 네. 그래서 독설 기자로 굉장히 이제 블로그도 이제 많이 했고 유명한 기자인데, 어쨌든 주진우가 시사인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간판 스타처럼 떠올랐는데, 실제로 이제 주진우 기자가 기사로서 이제 기자는 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법정에서 승부를 네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줄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정말 발로 많이 뜁니다. 그리고 주진우 기자를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열심히 끈질길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취재원을 관리라는 말을 하면 그 어폐가 좀 있긴 한데, 취재원 하나를 끝까지 하여튼 친해져요. 그리고 그 취재원 이게 뭐냐면 1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친분을 쌓고 서로 신뢰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친하지? 신동욱 총재하고도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게 취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친분이 있는 두 개 답니다. 그리고 이제 주진우 기자가 주로 이제 친분을 쌓는 분들을 보면, 예를 들면 신동욱 총재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파파이스 벙커에서 만났는데 둘이 너무 친한 거예요. 그럼 박근령 씨하고도 굉장히 오래됐답니다. 그러니까 유경재단 그 사단 났을 때 그때부터 친분을 쌓았던 것 같아요. 김태촌하고도 친하다 그러더라고. 네, 거기도 친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발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지금 일을 하냐면 틈틈이
고영태 씨 면회를 갑니다. 어. 무서운 그래서 사람이네. 형님 동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영태하고 노승일하고도 당연히 형님 동생 지내고 있고요. 누가 형입니까? 주진우가 형이지. 주진우가 아, 형인가? 그런가요? 주진우는 이것이 밝혀지면 저를 굉장히 죽이려고 할 텐데 만 44세입니다. 40대 꽃중년 이러는데 이 주진우 기자와 이제 약간 비슷한 스타일의 기자가 이상호 기자인데 네. 고발 뉴스. 그렇죠. 이상호 기자의 이 인맥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또래 저보다 몇 년 후배긴 한데 가장 발이 넓은 것 같아요. 좌우를 넘나들고 그리고 뭐 연예인도 많이 알고 하여튼 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알고 근데 주진우도 그에 못지않아요. 그래서 그의 이 인명수첩을 보면 이런 분하고도 친한가? 손수호 주진우 기자랑 친해요? 아니요. 더 가세요. 지난번에 촛불 집회 때 이동영 그때- 작가님이 한번 잠깐 소개시켜 주셨는데 뭐 저는 기자님을 알아도 기자님이 저를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공장에 나가서 굉장히 큰 건을 터뜨렸습니다. BBK 사건. 네. 그래서 140억을 원래는 이제 일반 개미군단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있었다. 다스 회의록까지 지금 다 입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조직을 이용해서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 지금 140억을 자기네가 돌려받으려고 지금 이것이 범죄 행위로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예. 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스 내부 회의록까지 입수했을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는 못 하는데 그 회의록을 누구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또 아주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또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뢰 관계를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분이에요. 주진우 기자가 하나하나 특종을 터뜨리는 것은 누군가의 제보거든요. 아니면 누군가 인터뷰잖아요. 그 인터뷰 2 그리고 취재원은 1, 2년 사귀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장충기 사장 그 전문도 주진우 기자가 입수한 거 아니에요? 입수한 거죠. 그게 사실은 저는 이 140억 다스보다 저는 그 장충기 그 문자가 그게 정말 그 쇼킹하네요. 안에 들어있을 그 문자에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떨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폭탄 중에서도 다이너마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에도 빨대가 있고 다스에도 다 빨대가 있고. 있다는 거지. 주진우 이제 말을 꼭 빨대라고 주인공이니까 써야 네, 빨대라고 써요. 금방 취재원이라고 이해갑니다.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있는데 미안해요. 곳곳에 하여튼 빨대가 아이씨 파이프라인이 금방 이렇게 수준이 우리가 떨어지잖아. 취재원 여기 여태까지.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진우 기자하고 뭐 잘 지내는 사이이고 통화도 자주 하지만 정말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스 총괄 부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이동형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동형이야. 이상은 아들. 주진우는 지금 목표가 예. 최순실 재산 찾는 거하고 이명박 감옥 보내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주진우 주연 다큐멘터리 김호준 제작 저수지 게임 네. 이 영화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 대중 상업 영화도 이제 이걸로 만든다는데 그게 이번에 나온 이명박 추격기입니다. 네. 근데 이명박 추격기를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읽었어요. 책. 예, 책을요. 읽어봤는데 이거 무슨 블록버스터 완전 무슨 대형 영화로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그 그 영화 되겠더라 근데. 주진우가 가는 나라가 너무 많아 일단. 너무 많고 갑자기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뭐 협박도 당하고 그리고 막 싸움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 해외로 막 가고 그런 건 시사인에서 지원이 안 될 텐데 어떻게? 될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될 텐데. 그거 될 사비로 거예요. 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제가- 책 많이 팔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시사인에 참 어려울 때 시사인 만들 때 대주주가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시사인은 주진우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모든 주간지 다 죽었고 시사인이 지금 베스트거든요. 근데 주진우 기자한테 비행기값 안 주면 말이 안 돼. 아마 일부 받고 일부 안 받았을 때 앞으로는 더 이상 더 많이 줘야 될 거예요. 자. 주진우가 얼마나 회사를 키웠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뭐 회사 사정인데 어쨌든 주진우는 사비로 많이 움직입니다. 네. 왜냐하면 공금을 받아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여튼 조력자예요. 그래서 뭔 돈을 줘야 되는데 다 줍니다. 한 푼도 없이. 그리고 본인은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취재원들이 있잖아요. 무슨 정보원처럼 나타나서 계속 얘기를 할 듯 하다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에 또 막히고 그러다 또 몇 년 있다 또 그분이 또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네. 어디에 있다 그러면 해외 또
가야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런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항상 현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비행기 값을 가고 오는 비행기 값이 또 없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너무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얘기하는데 주진우가 예를 들어서 책을 냈다. 책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그거는 개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 비용으로 다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명박 추격기를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도 너무 재밌고 쇼킹할 뿐만 아니라 주진우라는 한 인간이 얼마나 집념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주진우가 갖고 있는 특종이 지금도 많이 장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돼 있어? 그랬더니 원인 많아. 이렇게 됐는데 직접 그걸 우리가 전화를 해서 한번 예. 물어보는 그렇죠. 걸로. 네. 어느 나라 가 계세요? 그것은 비밀입니다. 저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봐야겠습니다. 제가 책을 받았는데 아직 못 읽었는데 재밌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아직 판매가 공식적으로 안 됐죠? 시작됐어요. 시작됐고요. 예. 예스24 잘 지금 팔려요. 종합 3입니다. 아, 책 제목이 뭐죠?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명박 추격. 이명박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그래요. 저수지를 찾아라. 예.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하셔서 구입해 오시기 앞에 바랍니다. 사진을요. 이렇게 포토샵으로 쫙 다리가 길게 늘려놨어. 주진우 본인 사진이죠? 네. 예. 자, 늘려놨어. 네, 의원님. 주 기자. 네네.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아, 네네.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급한 취재가 생겨가지고요. 오늘 어디 좀 나와 있습니다, 외국에. 아, 전화 통화가 어렵나요?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네, 저 이 작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저는 계시죠, 손혜원이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나가시기 직전에 통화했죠. 여보세요? 아, 네, 의원님. 잘 계세요? 네, 네네. 잘 있습니다. 네. 다 모여 계시네. 네, 이번 취재는 어떻게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 사흘째 갑니다. 금방 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하나만 확인하러 왔습니다. 예. 예. 그 뭐 어디로 가고 뭐 때문에 갔는지 비밀이죠? 네네, 카카오, MB 카카오 갔죠. 예. 지금 이제 그 책도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라는 책도 출간하셨고 또 네.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도 이제 곧 개봉합니다. 네, 저도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신 거 목표는 어떻게 네. 정말 이 두 가지 걸로 MB를 감옥에 보내는 건가요? 아니 제가 또 그 MB 관련된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MB 관련된 노래도 나옵니다. 며칠 있다가. 그리고 노래도 그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며칠 전에는 기사를 썼습니다. MB하고 BBK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를 들이미는 기사를 썼는데요. 그걸로 감옥에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MB의 그러니까 MB가 우리 이 사회를 얼마나 어지럽혔는지 그걸 잊고 지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MB를 칭송하는 마음에 다시 MB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여러분의 테이블에 화제의 테이블에 MB를 끌어올려 놓고 싶은 생각에 저 혼자 이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과 그 영화 혹은 이명박을 추적한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됩니까? 한 5, 6년 추적하신 거예요? 또한 10년 2007년 그 대선 전부터 했으니까 10년은 넘었는데요. 예. 이제는 MB를 이렇게 심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취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MB가 그 검찰청 포트라인에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그럼 한 10년여 동안 추적했는데 그 사이 뭐 MB 쪽에서 뭐 협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었나요? 많았죠. 많았죠. 지금 것은 제가 엄청나게 너무 쫓겼는데요. 예. 미행과 감시에 시달리고 쫓기고 협박받고 그랬는데 지금 해방된 조국에서는 제가 열심히 쫓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뭐 그쪽에서는 아직도 MB의 성은 견고해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나 제가 맹렬하게 쫓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위협이 더 셌습니까? MB의 위협이 더 셌습니까? 근데 위협이 누구 이름을 달고 이렇게 오지는 않아서 저는
MB의 그 위협 그리고 MB를 그 싸고 있는 그 주변 그룹의 그 위협이 훨씬 더 셌다고 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우천살인 사건을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무수한 죽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MB 주변에는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MB의 위협이 조금 더 세고 아직도 견고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MB가 다스와 그리고 BBK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140호 관련된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날 언론에 저하고 김재동이 내란 선동죄로 고소당한 그 기사만 나오고 그 BBK 140억 관련된 기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삼성이 이 땅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를 얼마 전 장충기 문자에서 봤는데 아직도 MB와 그 MB를 둘러싸고 있는 그 기득권들의 힘이 세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주 기자, 이명박 추격기 책 안에 보면 실제로 싸움한 것도 나오잖아요. 네. 그 싸움한 얘기 좀 해줘봐요. 그 싸운 거는 몸싸움한 다른 거. 얘기인데 17대1로 몸싸움 국정원 애들하고 몸싸움 한 거예요. 네. 그거는 저기 김현희를 쫓아다닐 때였는데 김현희를 쫓아다닐 거였는데 거기에서 이명박 각하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데 이명박 각하 쪽에서는 그렇게 몸싸움을 직접 걸거나 그러진 않고 사람들이 주변에서는 집 주변에서 서성인다던가 비행을 이렇게 세게 붙인다던가 아니면 그 차로 쫓아온다던가 그런 경우는 좀 있었었는데 MB 주변하고 몸싸움을 그렇게 했던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책에 보면 막 싸우고 두들겨 맞기도 했어요? 때렸어요, 맞았어요? 국정원 사람들하고는 몸싸움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했죠. 제가 더 많이 때리긴 했습니다만 많았어요. 저도 많이 맞았죠. 네, 싸울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올 때는 막 피가 떨어지고 옷도 찢기고 뚝뚝 떨어지고 그랬었죠. 고생이 많네요. 주 기자님, 저는 질문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요즘에 그 이명박 죽이기보다 저는 장충기 문자가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얘기로는 그 정보를 여러 언론사가 받았는데 다 못 실었고 주 기자만 그것을 오픈했다라는 설도 있던데 뭐 정확하게 말씀하시긴 어려운 거죠? 다른 언론사들도 그게 제가 공개를 다 했지만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그 문자에 대한 접근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판에서 다 나왔던 맞아, 맞구나 그러면. 그 증거로도 채택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취재를 한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기자들이나 다른 언론사에서는 그 문자의 파괴력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취재를 하지 않았고 보도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제가 그게 맞구나. 본의 아니게 특종을 하게 됐는데 다스 회의록은 다른 기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접근할 수 있는데 사실 쉽진 않아요. 삼성도 쉽지 않고 다스도 쉽지 않고 저 정도 돼야 좀 접근하고 그래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다스도 그렇고요. BBK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 문제도 다른 기자들이 충분히 보도하고 취재할 수 있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근데 용기의 문제인데 그리고 또 눈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꾸 장충기에서 보듯 장충기 문자에서 보듯 삼성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들, 이명박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 권력에 잘 보이려는 그런 기자들이 많아서 언론이 지금 망가졌다는 소리,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주 기자님, 저 하나 더 질문이요. 지금 그 장충기 문자를 선별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순차적으로. 네네. 앞으로 또 나올 건가요? 네, 이명박 대통령한테 집중하고 있어서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굉장히 지금 칭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집중하고 있어서 지금 잠깐 이명박 대통령으로 왔는데 이명박 대통령 기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장충기 문자에서 주 기자님이 좀 지금 이게 일부러 중간중간 좀 빼시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부러 뺀 게 아니라 제가 몇 개만 이렇게 봐서 이렇게 공개한 거예요. 어떤 걸 빼고 선별하고 그게 아니라
문자 관계인데 몇 월 며칠 날 누가 누구한테 정확히 나온 문자가 조금 드물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네. 일단 걸리는 것 중에 중요하고 크고 중요하고 그리고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걸 먼저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이명박한테 집중하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 주 기자님. 일찍 들어오신다 했으니까 들어와서 우리 방송 한번 나와주세요. 그때 이야기 다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자, 많은 분들이 보수단체의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거 김재동 씨하고 같이 걱정하던데 걱정할 필요 없죠, 그거는. 네. 저 고소가 하루 이틀이냐. 예. 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12개든 13개든 상관없어요. 저를 고소한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백도라지 씨가 백남기 어르신, 그러니까 백도라지 씨 아버지를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부작위한 살인, 더 치료해야 되는데 일부러 죽였다 해서 살인죄로 고소한 사람들이에요. 백도라지 씨를.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수사하는 사람들도 좀 그렇죠.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별로 걱정할 건 없습니다. 제가 내란 선동했으면 괜찮게요. 예. 대단하게요. 주 기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9월 5일 화요일 날 나와주세요. 9월 5일 화요일이요? 예, 지금 제가 들어가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일정을 맞춰.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네, 일 열심히 좋은 성과 받고 오십시오. 네, 그때 뵙겠습니다. 네. 이제 끊어요. 돈 많이 나와요. 예, 맞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진짜 돈 많이 나와. 이 전화기는 정청래 전화기였기 때문에 요금이 나한테 나오겠네. 그분이 주진우 기자가 내요. 그래? 네. 둘 다 내, 둘 다. 그래요? 네. 둘 다 내요. 다음부터는 손수 변호사 전화기로 돈 많이 벌잖아. 누군지도 모르는 분인데. 인사 했잖아요. 네. 저는 기억하지만 저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주진우 기자, 장충기 문자권에서 봤듯이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그 모양 그 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기자도 있다는 거.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못 그래서 쓰는 제가 거죠. 클로징은 광고 멘트로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애국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라고 느끼시는 분, 그동안 내가 나라 돌아가는 것에 좀 무심했다고 생각되는 분, 그래서 애국자가 되시려는 분, 그런 분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애국자 입문서. 예.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자, 우리 주진우 기자 돌아오면 제가 통화를 해가지고 29일 화요일이나 혹은 9월 5일 화요일 양주 만약에 스케줄 되면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털죠 뭐. 재밌잖아. 네. 그래요.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얼마만큼 또 취재가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죠? 정치활 한 번도 안 나왔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나오면 재밌겠네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광고 듣고 와서 정청래 키워드 분석 두 번째 정발위 정치발전위원회 네. 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네, 광고 듣고 왔는데요. 마카산삼입니다. 네, 첫 번째 광고 마카산삼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광고주 되십니다. 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녹용 광고였고요. 남미 페루의 산삼이라는 마카,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산삼이 함께 들어간 제품입니다. 녹용까지 들어갔죠. 마카산삼 녹용. 용량은 67% 늘어났지만 가격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면역력이 약하고
피로가 쉽게 느껴질 때 마카산삼 아주 좋습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프리미엄 마카산삼 꼭 챙기세요.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검색하시거나 전화 031-323-2559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또 소개할 광고는 신규 광고인데 음원이 없습니다. 음원이 없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읽어주세요, 풀어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생 나이스핏이라고. 이거를 우리 감독님께서 제 앞에다가 딱 제품을 놓고 가셔서 제가 웬만해서 안 쓰는 이 돋보기를 쓰고 제가 이걸 딱 봤어요. 이거 글자가 너무 작아. 제가 한번 할게요. 예, 이거는. 하세요. 이거 다이어트 식품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다이어트 식품인데 요게 지금 보니까 하루에 한 포를 드시면은 이 혈중의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배변 활동이나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이제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 그럽니다. 요즘에 이제 참 그 다이어트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신데 이제 평소 콜레스테롤 수치를 걱정하거나 동물성 식품 섭취가 많은 분,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체지방 증가가 걱정되시는 분, 그리고 복부지방, 내장지방 고민되시는 분. 이 복부지방 고민 안 하는 중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수호는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아랫배가 늘 이거는 여러분들 드시는 게 아니고 그래요? 이거는 아줌마들이 드시는 겁니다. 아니 저도 점점 고민이 여성들. 커지고 있습니다. 3040 여성을 맞춰서 만들었다 그래요. 3040이지 당연히 패키지가 핑크색이 그냥 핫핑크예요. 아랫배가 늘 더부룩하고 답답하신 분. 배변 후에도 잔변이 남아있는 분, 그리고 변이 묽고 화장실에 자주 가시는 분, 변 보실 때 힘이 들고 변이 딱딱하신 분, 아침에 쾌변 보기가 수월하지 않은 분, 그리고 장애 운동에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봉지 탁 털어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포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열량도 굉장히 낮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리가 잘 된 이런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먹기도 좋고 갖고 다니기도 좋고. 네, 어쨌든 이제 자생 네네네. 나이스핏. 네. 한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3040 여성들의 체형 고민을 해결하게 개발됐다고 하는데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식약처 우수 기능 인증받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았으니까 자생 나이스핏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자생 나이스핏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광고를 홍보하고 있는 도중에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에 뭔 중요한 일인지 한번 따보겠습니다. 질책을 좀 해야겠는데? 궁금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장관님. 예, 김영록입니다. 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정청래 의원님, 손혜원 의원님. 네. 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잘못 장관님이에요. 미안해요. 네. 무슨 말씀. 마음고생 좀 심하셨죠? 마음고생이 심했다기보다 너무 달걀도 못 먹게 만들었으니까 너무 죄송했죠. 네. 자, 어쨌든 정치알바 정치 여러분한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예. 한 일주일간 달걀 맘 놓고 못 먹게 해서 미안한데요. 제가 모든 달걀을 다 묶어놓고 3일간 전수검사를 다 해서 이제는 52곳 불합격 농장 제외하고는 모두가 안심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는 믿고 시중에 나와 있는 달걀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장관님. 예.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사실은 엄청 우리 국민들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일이라 네네. 반응이 엄청나게 뜨겁고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좀 예. 많이 떨리셨어요? 아니 어떻게 하든지 일단 다 묶어야 되겠다. 전국 달걀 유통을 출하 중진을 시켜놓고 이게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켜놓고 며칠 만에 이 문제 해결할 거냐 네. 생각해보니까 맨 처음에는 물어보니까 다 조사하는데 일주일 걸린다 해서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없냐,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냐, 어떻게 일주일을 견디겠냐 그랬더니 3일이면은 최대한 노력해서 하면 3일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좀 이제 앞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달걀 그냥 사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다 그 기준치 이하로 나온 거고 이번에 더 문제가 된 것은 친환경 달걀들이 친환경 어찌됐든 하도 안 나와야 되는데 네네.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고 일반 달걀은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면은 충분히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예. 어제 식약처에서 발표한 그게 뭐 달걀을 하루에 두 개 반 먹어도 평생 안심이다 하는 것은 그게 이제 하도 국민들이 걱정하니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저희들은 그 이하를 훨씬 낮춰서 안심할 수 있는 달걀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란 파동은 뭐 이제는 좀 끝났다고 보고요. 예.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계란, 닭고기 다 이력제해서 어디로 갔는지 다 확인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달걀만 생산할 거고요. 농약도 파는 거 다 기록 관리해서 누구한테 팔았는지 다 기록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친환경 그런 업체들이 살충제 계란 파동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이 신뢰감을 잃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장관님이 이제 친환경한 그 계란 달걀 농장들은 설령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친환경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을 속였다는 그런 국민들의 배신감이 많이 든 거죠. 장관님께서 그 사람들을 농피아라고 이름을 지셨어요. 농축산 분야의 공무원들과 마피아라고 해서 이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그 사람들 재취업 막고 재허가 막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늘 나왔던 것들에서 나오는 그 수치는 옛날부터 똑같았던 것들인데 친환경이라는 데서 나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 인증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친환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농민들도 사실은 깜짝 놀란 거고 농민들도 이제 이렇게나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느낀 거고 사실 농민들도 이번에 엄청 그 마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거죠. 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 그 인증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민간업체에 재취업해갖고 이런 짓들을 벌린 거예요. 이게 농피아라는 말씀을 한 거죠. 재취업한 그 인증기관에서 했던 농장들도 이번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검은 유착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참 저는 그 의원 시절에도 우리 의원님 제가 제일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차피 한번 짚고 나갈 대목인데 그쵸. 너무 적극적으로 한꺼번에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한 며칠간 정말 불편했을 겁니다만 그러나 이게 이제 새롭게 우리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장관님. 예. 지금 사실은 우리 저기 예정이 없던 갑자기 저하고 지금 전화하다가 지금 연결을 했는데 말씀을 잘 하시는데 좀 다른 질문 해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100일 잘하고 계신 거죠? 엄청 국민들이 소통하고요. 좋아하고 저는 광복절 행사 국가기념일 행사 가서 눈물 나는 건 처음이에요. 국가기념일 행사 가서 우리가 울어본 적 있나요? 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죠? 그건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 국민이라면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감동을 받았을 거고 많은 분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도 훌쩍 있더라고요. 그 우리 장관님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잘하고 계시다고 지금 스스로 자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 요즘에 국민들도 괴롭게 만들었고 우리 농민들도 어렵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잘한다 하겠습니까? 할 일이니까 한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 저기 장관님께서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큰 일을 한번 이렇게 이제 만나셔서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긴장하고 우리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긴장하고 너무 잘하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지금 좀 잊으셨을 텐데 사실은 우리 김영록 장관님이 지난번 그 20대 대선에서 20대 총선에서 우리 당하고 의리를 지키느라고 이 배지를 잃으신 분이잖아요. 호남에서. 그런 몇 분 아니에요. 그런 의리를 지켰던 몇 분 중에 한 분이셔서 저는 아주 항상 이제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장관 너무 잘하셔서 이번에도 하루 일하면서 느낀 게 여름이 뭐였냐면요. 그 전체 전 농장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잘못된 샘플이 잘못됐다고 해서 바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접수해서 121개 농장을 다시 조사했는데 2개가 잘못된 게 나왔어요. 그렇다 하면은 그렇게 잘못됐다는 게 사실은 많이 과장된 거죠. 2개 정도 잘못이 나왔고 그 2개 잘못 나온 것은 우리가 어떤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기계가 검사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불신을 받는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하여튼 국민들께서 꼭 믿어주시고 달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하실 걸로 믿고 장관님 또 뵙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그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더 신경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농민들의 또 소득 보전 방향 이것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한테도 뭔가 해드려야죠. 그렇죠. 예. 제가 그게 할 역할이죠. 네네네. 장관님 오늘 전화통화 감사하고요. 네,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예. 화이팅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네, 김영록 농림부 장관이랑 급작스런 통화.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요. 여기서 5손가락이 넘어요. 여기서 그대로 장관하고 통화하실 수 있는 분이. 어쨌든 급작스럽게 통화했고요. 다 우리 당 의원들이 가셨는데. 그래요. 네, 그 막가산삼 또 자생 나이스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두 번째 키워드 분석 정발이. 정발이. 해보세요. 정청래 발등위. 이거의 줄임말이 아닙니다. 정당발전위원회. 요거 언론에서 뭐 추미애 대표와 뭐 친문들 간에 뭐 난타전이 오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불협화음이 있었다. 뭐 사실입니까?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예. 이게 말씀드리고요. 예. 제가 추미애 대표도 만나봤고, 그리고 갈등의 한 축인 다른 진영의 분들도 만나서 전화도 해보고 다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혁신위원회라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정당발전위원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추미애 대표와 그리고 또 이것을 좀 반대한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좀 잘하자 이렇게 하는 측으로 이제 의총에서 세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아, 그 쟁점이 궁금해요. 뭐 때문에 세게 붙었는지.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선거 1년 전에 룰 세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내년 지방선거가 6월 13일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올 6월 12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걸 왜 안 했느냐. 룰 세팅을 안 했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안 지키면 탄핵감 아니냐. 예.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제 좀 험한 말이 나왔는데 그래요? 추미애 대표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5월 9일 날 대선이 있고 5월 10일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당은 지방선거 룰 세팅에 들어갔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 싸움 벌어져 밥그릇 챙기기 혈안이 돼. 이게 가능했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정부조직법도 있고 추경도 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걸 알면서 어떻게 당원 당규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것은 추미애 대표의 입장이 저는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경선할 때 그때도 1년 전에 룰 세팅을 못했습니다. 당원 당규를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로 급작스러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런 일정이 겹치면서 그거는 저는 당원 당규를 지키느라고 6월 한 달 동안 룰 세팅을 하는데 저는 정신을 쏟는 것은 저는 안 한 게 너무나 잘했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중앙당에서 갖고 있던 전략공천 30%가 없어졌습니다. 지방선거. 그래서 이것을 시도당으로 돌려줬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약간 미묘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지방선거 전략공천 30은 중앙당에서 그냥 행사하던 거예요. 이것을 시도당으로 나눠주자. 예. 일종의 이제 지방분권 이런 거죠. 지방자치분권 이런 차원에서 나눠졌는데 필요한 경우는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그냥 경선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뭐랄까 좀 붙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추미애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다 관리를 못하는 그런 취약한 시도당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반박하는 측에서는 아니 그렇다면 그것은 중앙당에서 도와주면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언제 안 한다고 했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도당 위원장들이 그 시도당에 해당되는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의 그동안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평가 자료는 곧바로 내년 공천심사위원회에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당 위원장들이 평가권을 가졌다는 것은 간접적인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 그런 권한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마포구청장에 대해서
서울시당위원장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근데 마포구청장은 뭐 그냥 잘 못했어. 낙제. 이렇게 받은 사람이 공천심사 가서 공천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평가위원회를 하자라고 왜 빨리 말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걸 반대하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추미애 대표는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시도당 위원장 중에 시도지사로 나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유리하게 본인한테 우호적인 사람은 우호적으로 또 아닌 사람은 또 비우호적으로 이렇게 할 소지도 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들어보니까 네. 정발이 논란이 아니고 그러면 지방선거 논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쟁점이었습니다. 네. 쟁점이었는데 당원 당규대로 하고 권리당원 부분이나 배가운동 이런 것은 그냥 정발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이 부분을 잡고 있느냐. 이제 실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분쟁의 뭐 씨앗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입장차가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했는데 추후로 물밑에서 또 이렇게 접촉하고 만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출범할 것은 그러니까 지방공천에 관한 룰 이런 것은 따로 지방선거 기획단이라든가 이런 팀을 꾸려서 거기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당발전위원회라는 거 그야말로 정당 발전을 위해서 권리당원을 뭐 모집하는 문제라든가 권리당원 교육 문제나 이런 부분은 따로 또 정당발전위원회에서 가동을 하면 된다. 근데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경선 룰, 대원칙 그것은 바꾸지 않겠다 하고 추미애 당대표가 이미 천명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그거는 바꾸지 않겠다. 그건 그대로 가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손 의원님 우청 참가하셨어요? 그럼요. 끝까지 앉아 있었죠. 그럼 다 봤겠네요. 다 봤죠. 설명해 주세요. 근데 작가님 지금 우리 이 방송에서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어떻게 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냥 그 우청 참가 있는 그거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 저는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얘기하고 제가 좀 이 판단이 좀 다르거든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추미애 대표께서 그 뭐 처음에 이제 정당 혁신 우리 당 혁신이라고 했다. 우리가 그때 혁신 뭐 말 안 된다 혁신. 그것도 많이 욕 먹었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혁신한 말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 그때 바로 바꾼 거야 이름을. 근데 지금 모두가 의심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갖겠다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추 대표가 전체적으로 추 대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 얘기들이 몇 번 얘기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혁신위에서 굉장히 오랜 진통을 거쳐서 이것을 룰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썼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문제 있는 이 지역은 생겨나는 거고 또 지역에 준비한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 당헌대로 6월에 하지를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최고위에 있던 두 사람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답니다. 근데 그 최고위가 1년씩 로테이션으로 두 번 사람이 바뀌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이걸 딱 덮어놓고 있다가 지금 다시 꺼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날 뭐 2시간이 넘게 지속이 된 의총에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그날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5명이 나왔어요. 이쪽에서. 근데 그 5명이 누구냐 하면 전해철, 홍경표, 설훈, 최인호, 황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친문의원이라고 그랬구나. 예,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설훈 의원은 가끔씩 나오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전체적인 얘기는 설훈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 헌법을 안 지켜서 대통령이 이 탄핵을 당했는데 당원을 지키지 못하면 이 대표도 탄핵감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전해철 의원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제때 날짜 지켜서 안 하고 우리가 나간 다음에 이렇게 했느냐라는 그분이 그 안에 최고위원으로 일단 나오신 분이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황희 의원이 굉장히 그 감동적인 얘기를 했던 것이 내가 3번 만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매번 그 선거할 때마다 룰 세팅을 안 해줘갖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지. 맨날 바뀌고. 제발 좀, 지금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제발 좀 이번에 한번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인호 의원은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서 혁신 안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 가장 많은 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어렵게 지켜놓고 지금 와서, 왜 이것을 또 바꾼다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건 다른 욕심 같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5사람은 함께 그렇게 세팅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왔다는 게 뭐예요? 뭐죠? 이야기가 나가서 얘기를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나가서 예, 예. 길게 예. 작정하고 한 번씩. 근데 이 5명이 다 순서대로 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김상희 의원은 이제 전체적인 이 방법에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5명이 다 초선이 있고 혁신에 있었던 분이 있고 그리고는 이 최고위원도 있었고 예.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친문 정도를 넘어서 굉장히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은 그 의총은 어떻게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이제 워크숍이 있어요. 파행으로 끝났나요? 그럼요. 그런데 네. 이제 이번 주말에 그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 예. 근데 거기서들 아마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그럼 거라고 아까 정 의원이 생각합니다. 말한 물밑 접촉 이건 지금 워크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왔고 제가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좀 의심이 분란의 씨앗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통 정리가 잘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또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양쪽 의견 대립이 있었던 측에서 정발이는 정발이대로 가고 예. 그리고 지방공천 관련한 룰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예. 단위를 꾸려서 예. 가는 것으로 그리고 저한테 신신당부했던 말이 뭐냐면 그날 발언을 했던 의원 한 분하고 또 통화를 하면서 제가 저한테 신신당부했던 얘기가 우리가 정발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것이 왜곡돼서 마치 정발이를 반대하는 것처럼 언론에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럽다. 그래서 저한테 어느 자리든 가서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정발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는 꼭 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정발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죠. 네. 지켜볼 수밖에 없고 오늘 또 할 때 이번 주말에 워크숍 있다니까 그 워크숍에 대한 이야기도 뭐 다음 주에 또 송 의원님 해주시겠죠. 그거 듣고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KBO 얘기 좀 해봅시다. 기분 좋다고 쏜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술친굼 광고 들으셨습니다. 회식 자리를 빛내주는 굼벵이 파워 술친굼. 제가 저번에 한번 이 광고 주께 한 통 받았는데 제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나눠줬어요. 잘했어요. 주변에. 그랬더니 효과 있다. 좋다라는 그런 반응을 얻었습니다. 손수 변호사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뭔 재미로 살아나요? 축구 보는 재미? 야구 보는 재미? 알겠어요. 네. 재구매율이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드셔본 분들은 이 위력을 잘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4+1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4박스를 구입하시면 1박스를 더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재고가 모두 소진되면 이 이벤트가 끝나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국내의 굼벵이 농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술친굼에서는 현재 3곳의 농가와 함께 상품 기획 마케팅을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함께 해주실 농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굼벵이 농가의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술친굼 검색 부탁드리겠고요. 1599-9067 1599-9067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그 손수 변호사 그동안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광고 읽으라고. 네. 이걸 좀 풀어야 돼요. 왜냐면 네. 제가 좀 이따가 그 YTN 생방송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가면 말이 안 무슨 나옵니다. 프로예요? 김선영의 뭐죠? 나이트라인? 네,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제가 원래. 근데 이 작가 있잖아요. 예. YTN 무슨 안드로메다? 예. 그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재밌어요. 나오실래요? 그래서 내가 어제 나가시려고. 난 처음 들었어. 팟빵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언제 했어 했더니 재밌어요. YTN에서 하더구만. 난 나보고 있는데. 당대표급만 지금까지 불렀거든요. 당대표로 부르세요. 알았어.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그 YTN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YTN에서 하는 거예요. YTN FM 라디오? 예.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 좋대요? 40분간. YTN에서 난리 났어, 지금. 주일당 하나? 재밌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그거 할 시간 없어. 빨리 손소 한 번이에요, 변호사님. 두 번이에요? 토요일 한 번, 일요일 한 번. 아, 두 번 하는구나. 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팟빵에도 올리고. 생방? 이렇게. 예. 그렇게 합니다. 돈 좀 돼요? 이번 주 박지원 심상정 나오는데. 다음 주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방송 KBO 얘기하는데, 손혜원 의원이 문체부 현안 보고에서 이 문제를 도정환 장관에게 직접 얘기했다고요? 네. 언제? 어제요? 네. 어제. 예. 알고 있던가요, 도 장관이? 제가 뭐 몇 번 좀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차관님께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이것을 그 대정부 질의에서 직접 제가 보기에는 영상으로 또 이 자료로 남아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 지금 탐사 한 것이 정말 오랫동안 KBO의 적폐에 대해서 이제 팠던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기사화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언론도 굉장히 깊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나가고 나서 사실 놀랍게 SBS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군데 언론이 따라오는데 거의 안 따라오는데. 자, 그러면 저번에는 심판 금품수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입사비리 의혹을 또 손 의원님께서 얘기했다고요? 입사비리인데 이 지금 우리 400대 1이 넘었어요. 뭐가요? 거기 KBO 입사하려고? 공채 경쟁률이. 왜냐하면 야구를 좋아하는 청년이라면 KBO 들어가서 한번 일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모든 경기장 공짜로 들어가고 그 스타들을 늘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공채로 뽑는 척하면서 전부 다 누구 유력 인사의 자녀들을 뽑은 거죠. 아, 그래요? 근데 그것을 제가 녹취를 받았어요. 제보자한테. 그래서 목소리 변조를 해서 어제 그게 나오는 바람에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KBO 관련되는 것을 저한테 한번 해보라고 옆에서 계속 바람을 놓은 것은 손소 변호사예요. 손소 변호사님이 야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시고 그렇진 않아요. KBO의 적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세요. 이걸 정리를 좀 해서 않아요. 어떤 문제들의 문제가 있는지를 손소 변호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정치알바 시간도 좀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오늘 다 말씀드리긴 정말 어려울 것 같고. 야구 알바에서 하세요. 네, 따로 그래도 크게. 그럴까요? 크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입사 비리가 있고요. 굉장히 좀 공채 비리. 그동안에 특채가 많이 있었고 그 인물들의 그런 관련성을 보니까 정말 끼리끼리 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보도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 전직 심판이죠. 최규순 심판이 이제 두산 사장으로부터 전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게 문제가 됐는데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또 이제 제가 네, 수사를 했고 이제 이른바 최규순 리스트가 쫙 나올 거예요. 곧 나옵니다. 거의 40명이 넘게 받았다고 그러죠. 예. 명수까지 말씀을. 예, 40명이 넘는데 통장 하나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통장 하나가 또 발견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 40명이라면 아마도 거의 전 구단이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 지금 다들 난리가 났답니다. 여기에 누가 그동안 이제 다른 구단들이 우리 구단은 안 좋습니다. 관련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로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신뢰성에 있어서 큰 훼손이 될 것이다. 리그 운영에도 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환 대상자가 있는데 두산 말고 다른 구단 대기업 구단입니다. 예, 대기업 구단인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승부 조작 관련해서도 그동안 미온적인 대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더 커졌고 두 번째, 세 번째 승부 조작건까지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고 또 승부 조작 수사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제가 했던 것들 말씀을 드리면은 이 KBO 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자리가 사무총장입니다. 근데 그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양혜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젊어서 신입사원으로부터도 들어와서 KBO에서 일을 했는데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한때 김기춘 지금 감옥에 계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KBO 총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KBO 총재를 할 때 이 양혜영이라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면서 양혜영 씨를 보좌관으로 데려가요. 네. 그래서 2년 뒤에 이 사람이 다시 KBO로 돌아와서부터 승승장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지금 감옥에 있는 문체부 전 김종 차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KBO 출신이죠. 그 사람이 KBO가 아니라 두산의 홍보실 두산 베어스의 홍보 담당했던 사람인데 한간의 이야기에 의하면 김기춘 씨가 김종을 차관으로 넣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인의 아들이라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뭐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김기춘이 비서실장을 가면서 김종이 차관을 가면서 양혜영 사무총장은 거기서 KBO에서 사무총장 하는 거죠. 실세가 됐다.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은 그 KBO라는 데의 일은 그 구단주들은 전부 재벌이잖아요. 예. 이들을 같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벌들은 양혜영을 통해서 그 최순실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관련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 지금 적폐가. 정말 많아가지고 이게 참 어디까지 파헤쳐야 되는지. 스포츠 토토까지 다 갑니다. 네. 이것이. 평창도 나오고. 예, 평창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은 한번 자세히 정리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뭐 너무 짧으니까. 네. 특히나 이제 MBC 스포츠 플러스의 M스플 뉴스 탐사 보도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박동희, 배지연, 김원익, 전수훈, 강윤기, 김근환, 손보련, 이동섭 기자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마치 주진우 같이 탐사를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해서 하면은 포탈의 메인 화면에 걸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충격적인 내용인데도 그런 부분도 좀 굉장히 좌절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하기로 하고요. 도종환 장관은 어쨌든 검찰에 지금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고 검찰 수사 들어갔다 그러고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한다고 장관이 직접 밝혔죠. 네, 이 문제는. 네. 그러면서 KBO 적폐청산 의지를 장관이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좀 지켜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부분도 손혜원 의원님이 많이 힘써주셨습니다. 제가 겁이 없어가지고. 잘하셨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요. 아마 이 KBO 얘기는 우리가 이 정치 알바 하면서 하루에 한 10분씩, 15분씩 계속해서 조금씩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 끝나기 전에 하나만 요즘 놀라야 되는 거 하나만 여러분 세 분의 각자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그 원래 내년부터 종교인 가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또 일부 의원들이 2년 유예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도 낸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2년 유예를 했는데 또 2년 유예하자고 하거든요. 종교인 가세에 대해서 그냥 짧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금 내야 되냐? 내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저는 따르고 싶습니다. 선변.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세부적인 2년 유예 취지 공감합니까? 아니요. 네, 세금 징수에 공감하고 이제 그 세법의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거니까요. 이미 돼 있습니다. 네, 돼 있죠. 근데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준비 다 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시행에 문제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법을 만들어놨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준비했고 또 논란을 겪으면서 시행 직전에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저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여러 이 단체나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은 종교인의 과세에 대해서 더 이상 이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한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법대로 정했으면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저 30초만. 예. 이게 오늘 MBC 주제가 있었는데 이거 너무 앞에 이야기들이 MBC. 많아서 못했네요. 그런데 오늘 그 아나운서들이 이제 성명도 발표하고 지금 제작 거부 중인데 공문이 내려왔대요. 위에서 뭐라고? 다른 직원들의 그 근무 분위기를 해친다. 사무실을 비워라. 라는 공문이 나가라고? 내려왔다. 사무실을 비우라는 건 뭐죠? 제작 거부하는 그런 직원들 나가라? 전체인지 아니면 그 아나운서들인지는 제가 정확히 그건 직접 보지 못했는데 그런 공문 내려왔대요. 정신 못 차리고 김영주 장관이 오늘 얘기했는데 MBC 그 특별 근로감독관 그 문제가 있는 거 발견됐다고 고발 요청한다고 얘기했어요. 한두 개가 아니죠. 제가 정치 알바 들어오기 전에 트윗을 하나 날렸는데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김범도 신동진 아나운서를 응원합니다. 아나운서 마이크를 빼앗고 스케이트장 관리나 하라 했던 MBC를 망가뜨린 적폐를 낱낱이 드러내고 청산해야 합니다. 방송 민주화를 위한 MBC 아나운서들의 의로운 투쟁을 응원합니다. 김범도 아나운서 유명한 아나운서잖아요. 이분이 스케이트장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우리 저 영화 공범자들을 만든 최승호 PD 혹은 그 지금 그 투쟁하고 있는 아나운서 이런 분들 중에 한 분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좀 좋습니다. 괜찮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그러면은 주진우 기자 자연스럽게 다 다음 주로 넘어가겠네요. 그리고 또 지금 1부, 2부. 그렇게 되겠네. 예. 함께 투쟁하는 그런 그 MBC 직원들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그 내부에서 갈등이 또 있대요.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투쟁했냐 또는 각을 세웠냐를 가지고 또 이게 좀 나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말 거 없고 그 회장인 김범도 아나운서. 정말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있어서 모실까요?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김장겸 고대영은 빨리 물러나도록 하고 우리도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러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아주 그냥 이 사람들 불러서 그냥 1시간 후일로 한번 해보자고요. 손혜원 의원님도 빨리 물러나십시오. 그렇게나 가까워. 전 2부에만 나오고 싶어 이제. 자 한번 다음 주는 제가 한번 섭외해보고요. 자 우리 모두 물러납시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 저수지를 찾아라. 예.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하셔서 구입해 오시기 앞에 바랍니다. 사진을요. 이렇게 포토샵으로 쫙 다리가 길게 늘려놨어. 주진우 본인 사진이죠? 네. 예. 자, 늘려놨어. 네, 의원님. 주 기자. 네네.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네네.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급한 취재가 생겨가지고요. 오늘 어디 좀 나와 있습니다, 외국에. 전화 통화가 어렵나요?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네, 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저는 손혜원이요. 안녕하세요. 나가시기 직전에 통화했죠. 여보세요? 네, 의원님 잘 계세요? 네, 잘 있습니다. 네. 다 모여 계시네. 네, 이번 취재는 어떻게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 사흘째 갑니다. 금방 갑니다. 그렇군요. 예. 하나만 확인하러 왔습니다. 예. 예. 그 뭐 어디로 가고 뭐 때문에 갔는지 비밀이죠? 네네, 카카와, MB 카카와 갈등. 예. 지금 이제 그 책도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라는 책도 출간하셨고 또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도 이제 곧 개봉합니다. 네, 저도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신 거 목표는 어떻게 정말 이 두 가지 걸로 MB를 감옥에 보내는 건가요? 아니 제가 또 그 MB 관련된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MB 관련된 노래도 나옵니다. 며칠 있다가. 노래도? 그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며칠 전에는 기사를 썼습니다. MB하고 BBK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를 들이미는 기사를 썼는데요. 그걸로 감옥에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MB의 그러니까 MB가 우리 이 사회를 얼마나 어지럽혔는지 그걸 잊고 지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MB를 칭송하는 마음에 다시 MB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여러분의 테이블에 화제의 테이블에 MB를 끌어올려 놓고 싶은 생각에 저 혼자 이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과 그 영화 혹은 이명박을 추적한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됩니까? 한 5, 6년 추적하신 거예요? 또 한 10년 2007년 그 대선 전부터 했으니까 10년은 넘었는데요. 예. 이제는 MB를 이렇게 심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취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MB가 그 검찰청 포트라인에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그럼 10년여 동안 추적했는데 그 사이 뭐 MB 쪽에서 뭐 협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었나요? 많았죠. 많았죠. 지금 것은 제가 엄청나게 너무 쫓겼는데요. 미행과 감시에 시달리고 쫓기고 협박받고 그랬는데 지금 해방된 조국에서는 제가 열심히 쫓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그쪽에서는 아직도 MB의 성은 견고해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진 않으나 제가 맹렬하게 쫓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위협이 더 셌습니까? MB의 위협이 더 셌습니까? 근데 위협이 누구 이름을 달고 이렇게 오진 않아서 저는 MB의 그 위협 그리고 MB를 싸고 있는 그 주변 그룹의 그 위협이 훨씬 더 셌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우천살인 사건을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무수한 죽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MB 주변에는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수준이 우리가 떨어지지 않아. 취재원 여기 여태까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진우 기자하고 뭐 잘 지내는 사이이고 통화도 자주 하지만 정말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스 총괄 부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이동형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상은 아들. 주진우는 지금 목표가 최순실 재산 찾는 거하고 이명박 감옥 보내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주진우 주연 다큐멘터리 김호준 제작 저수지 게임 네. 이 영화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 대중 상업 영화도 이제 이걸로 만든다는데 그게 이번에 나온 이명박 추격기입니다. 네. 근데 이명박 추격기를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읽었어요. 책. 예, 책을요. 읽어봤는데 이거 무슨 블록버스터 완전 무슨 대형 영화로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그 영화 되겠더라 근데. 주진우가 가는 나라가 너무 많아 일단. 네. 너무 많고 갑자기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뭐 협박도 당하고 그리고 막 싸움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 해외로 막 가고 그런 건 시사인에서 지원이 안 될 텐데 어떻게? 될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될 텐데. 사비로 가요?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책 많이 팔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시사인에 참 어려울 때 시사인 만들 때 대주주가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시사인은 주진우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렇죠. 지금 모든 주간지 다 죽었고 시사인이 지금 베스트거든요. 근데 주진우 기자한테 비행기값 안 주면 말이 안 돼. 아마 일부 받고 일부 안 받았을 때 앞으로는 더 이상 더 많이 줘야 될 거예요. 자. 주진우가 얼마나 회사를 키웠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뭐 회사 사정인데 어쨌든 주진우는 사비로 많이 움직입니다. 네. 왜냐하면 공금을 받아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여튼 조력자예요. 그래서 뭔 돈을 줘야 되는데 다 줍니다. 한 푼도 없이. 그리고 본인은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취재원들이 있잖아요. 무슨 정보원처럼 나타나서 계속 얘기를 할 듯 안 하다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에 또 막히고 그러다 또 몇 년 있다 또 그분이 또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네. 어디에 있다 그러면 해외 또 가야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런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항상 현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비행기 값을 가고 오는 비행기 값이 또 없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너무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얘기하는데 주진우가 예를 들어서 책을 냈다. 책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그거는 개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 비용으로 다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명박 추격기를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도 너무 재밌고 쇼킹할 뿐만 아니라 주진우라는 한 인간이 얼마나 집념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주진우가 갖고 있는 특종이 지금도 많이 장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돼 있어? 그랬더니 돈이 많아. 이렇게 됐는데 직접 그걸 우리가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는 그렇죠. 걸로. 네. 어느 나라 가 계세요? 그것은 비밀입니다. 저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봐야겠습니다. 제가 책을 받았는데 아직 못 읽었는데 재밌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아직 판매가 공식적으로 안 됐죠? 시작됐고요. 예스24 지금 종합 3위입니다. 아, 책 제목이 뭐죠?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명박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봤건다 11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자, 정청래 키워드 분석. 첫 번째 키워드 주진우. 전화부터 하나요? 주진우. 네. 네이버 인물 검색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 시사인, 학력,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수상, 갔네. 2011년 제21회 민주언론상 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경력이 짧아요. 근데 2011년 제21회 민주언론상 본상을 수상한 것은 낙검수 때문에 받았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언연에서 이제 준 거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본인은 싫어하겠지만 성균관대학교가 학생운동을 하는 데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많은데 네. 상대 출신들. 주진우는
최선봉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한 사람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그것을 끝까지 신념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주진우 기자는 언론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놀라운 분이죠. 예. 네. 대한민국 탐사보도에 몇 손가락에 꼽히는 기자 중에 한 명인데, 위험한 진실을 드러내는 데는 꼭 본인도 위험해지죠. 네. 그래서 실제로 100번이 넘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판 중에 있고 또 우익단체한테 내란 선동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번에 갔다 왔더라고요. 네. 자유개척 청년단. 네. 내란 음모로 씨. 내란 선동.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낙검수를 통해서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아주 유능한 기자고, 낙검수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문제를 처음으로 낙검수에서 그걸 유명해졌죠. 터뜨렸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이 보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주진우 기자가 굉장히 특종 전문 기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주진우 기자가 있는 시사인, 여기는 시사저널이라고 원래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도 있습니다. 예. 거기서 분사해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언론 민주화 투쟁이 시사저널에서 벌어졌고, 그때 아마 시사전에서 삼성 보도 삼성 때문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광고로 주로 이제 먹고 사는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대거 기자들이 나와서 만든 시사 주간지 시사인. 저는 정기 구독 벌써 한참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볼 거 그밖에 없다면서요? 굉장히 깊이 있는 기사가 많아서. 예. 주진우 기자가 이제 유명해지기 전에 시사저널 기자로 이제 주진우에 앞서 유명했던 기자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고재열 기자라고. 지금도 거기 편집 독설닷컴. 그래서 독설 기자로 굉장히 이제 블로그도 이제 많이 했고 유명한 기자인데, 어쨌든 주진우가 시사인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간판 스타처럼 떠올랐는데, 실제로 이제 주진우 기자가 기사로서 이제 기자는 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법정에서 승부를 네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줄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정말 그래서 MB의 위협이 조금 더 세고 아직도 견고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MB가 다스와 그리고 BBK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140호 관련된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날 언론에 저하고 김재동이 내란 선동죄로 고소당한 그 기사만 나오고 그 BBK 140억 관련된 기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삼성이 이 땅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를 얼마 전 장충기 문자에서 봤는데, 아직도 MB와 그 MB를 둘러싸고 있는 그 기득권들의 힘이 세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주 기자, 이명박 추격기 책 안에 보면 실제로 싸움한 것도 나오잖아요. 네. 그 싸움한 얘기 좀 해줘봐요. 그 싸운 거는 몸싸움한 다른 거. 얘기인데 17대1로 몸싸움, 국정원 애들하고 몸싸움 한 거예요. 네. 그거는 김현희를 쫓아다닐 때였는데, 김현희를 쫓아다닐 거였는데, 거기에서 이명박 각하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데, 이명박 각하 쪽에서는 그렇게 몸싸움을 직접 걸거나 그러진 않고, 사람들이 주변에서는 집 주변에서 서성인다던가 비행을 이렇게 세게 붙인다던가 아니면 차로 쫓아온다던가 그런 경우는 좀 있었었는데, MB 주변하고 몸싸움을 그렇게 했던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책에 보면 막 싸우고 두들겨 맞기도 했어요? 때렸어요? 맞았어요? 국정원 사람들하고는 몸싸움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했죠. 제가 더 많이 때리긴 했습니다. 많았어요. 저도 많이 맞았죠. 네, 싸울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올 때는 막 피가 떨어지고 옷도 찢기고 뚝뚝 떨어지고 그랬었죠. 고생이 많네요. 주 기자님, 저는 질문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요즘에 그 이명박 죽이기보다 저는 장충기 문자가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얘기로는 그 정보를 여러 언론사가 받았는데 다 못 실었고 주 기자만 그것을 오픈했다라는 설도 있던데, 정확하게 말씀하시긴 어려운 거죠? 다른 언론사들도 그게 제가
공개를 다 했지만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그 문자에 대한 접근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판에서 다 나왔던 맞아, 맞구나 그러면 증거로도 채택된 네. 사안이기 때문에 그 취재를 한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기자들이나 다른 언론사에서는 그 문자의 파괴력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취재를 하지 않았고 보도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본의 아니게 그 특종을 하게 됐는데 다스 회의록은 다른 기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접근할 수 있는데 사실 쉽진 않아요. 삼성도 쉽지 않고 다스도 쉽지 않고 저 정도 돼야 좀 접근하고 그래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다스도 그렇고요. BBK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 문제도 다른 기자들이 충분히 보도하고 취재할 수 있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근데 용기의 문제인데 그리고 또 눈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꾸 장충기에서 보듯 장충기 문자에서 보듯 삼성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들, 이명박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 권력에 잘 보이려는 그런 기자들이 많아서 발로 많이 뜁니다. 그리고 주진우 기자를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열심히 끈질길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취재원을 관리라는 말을 하면 그 어폐가 좀 있긴 한데 취재원 하나를 끝까지 하여튼 친해져요. 그리고 그 이게 뭐냐면 1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친분을 쌓고 서로 신뢰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친하지? 신동욱 총재하고도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게 취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친분이 두 개 답니다. 그리고 이제 주진우 기자가 주로 이제 친분을 쌓는 분들을 보면 예를 들면 신동욱 총재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파파이스 벙커에서 만났는데 둘이 너무 친한 거예요. 그럼 박근령 씨하고도 굉장히 오래됐답니다. 그러니까 유경재단 그 사단 났을 때 그때부터 친분을 쌓았던 것 같아요. 김태촌하고도 친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도 친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발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지금 일을 하냐면 틈틈이 고영태 씨 면회를 갑니다. 무서운 사람이네. 형님 동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영태하고 노승이라고도 당연히 형님 동생 지내고 있고요. 누가 형입니까? 주진우가 형이지. 주진우가 형인가? 주진우는 이것이 밝혀지면 저를 굉장히 죽이려고 할 텐데 만 44세입니다. 40대 꽃중년 이렇게 되는데 이 주진우 기자와 이제 약간 비슷한 스타일의 기자가 이상호 기자인데. 네. 고발 뉴스. 그렇죠. 이상호 기자의 이 인맥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또래 저보다 몇 년 후배긴 한데 가장 발이 넓은 것 같아요. 좌우를 넘나들고 그리고 뭐 연예인도 많이 알고 하여튼 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알고 근데 주진우도 그게 못지않아요. 그래서 그의 이 인명수첩을 보면 이런 분하고도 친한가? 손수호 주진우 기자랑 친해요? 아니요. 더 노력하세요. 지난번에 촛불 집회 때 이동영 작가님이 한번 잠깐 소개시켜 주셨는데 뭐 저는 기자님을 알아도 기자님이 저를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공장에 나가서 굉장히 큰 건을 또 터뜨렸습니다. BBK 사건. 네. 그래서 140억을 원래는 이제 일반 개미군단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있었다. 다스 회의록까지 지금 다 입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조직을 이용해서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140억을 자기네가 돌려받으려고 지금 이것이 범죄 행위로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스 내부 회의록까지 입수했을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는 못 하는데 그 회의록을 누구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또 아주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또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뢰 관계를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분이에요. 주진우 기자가 하나하나 특종을 터뜨리는 것은 누군가의 제보거든요. 아니면 누군가 인터뷰잖아요. 그 인터뷰이 그리고 취재원은 1, 2년 사귀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장충기 사장 그 전문도 주진우 기자가 입수한 거 아니에요? 입수한 거죠. 그게 사실은 저는 이 140억 다스보다 저는 그 장충기 그 문자가 그게 정말 그 안에 들어있을 그 문자에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떨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폭탄 중에서도 다이너마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에도 빨대가 있고 다스에도 빨대가 있고. 주진우 이제 말을 꼭 빨대라고 주인공이니까 빨대라고 써요. 금방 취재원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곳곳에
하여튼 빨대가 파이프